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가짜 백수 구매자들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짜 백수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요,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피해 보상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는데, 그래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 법률 상담해주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가짜 백수 소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 변호사입니다. 네, 그 가짜 백수 파동이요. 이 네네. 피해자가 상당히 많지만 부분 환불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부분 환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구입하신 제품 중에서 다 섭취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환불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은요. 자기가 이미 섭취한 부분에 대한 환불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환불을 받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섭취를 했기 때문에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우피소라든지 그런 이상한 물질을 먹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찜찜해하세요. 근데 이게 독성이, 네네. 예, 그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파동 직후부터요. 이미 복용을 많이 해온 분들의 신체적인 피해,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피해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없었던 심장 부정맥이 생긴 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이 발표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라고 하는 수백 명에 이르는 그 부작용 사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적 피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신체적 피해가 이 가짜 백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상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원고분들은 일단 위자료 청구, 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만 청구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피해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할 수 있나요? 정신적인 피해는 일단 법원에 좀 재량이 많이 주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실제로 이제 가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내가 가짜 식품을 먹었다. 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이게 독성 물질인지도 모른다. 예.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찜찜한 걸 넘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죠. 분노의 감정도 생겨요. 네, 그리고 분노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속았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라고 하면서 자괴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 기간이 지속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입증이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진단서가 필요한 건가요? 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예.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진단서보다는요. 예.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간접 사실들로 인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네. 간접적인 경우로 입증을 한다는 게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요. 이 제품을 가짜 식품을 구매한 자의 입장이라면 네. 과연 그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관한 상식적인 판단.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고 분노할 네네. 수도 있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네네, 게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 몇 분이고 소송 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501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오전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리해서 서울중앙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요. 네. 향후에 한두 달 사이에 그 상대방 피고분들의 답변서가 도착을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쌍방 간에 어떤 그 좀 치열한 그 법리 공방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고는 일단 피해를 보신 501분이 되고요. 예. 피고는 누구누구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피고는 일단 뭐 크게 그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 그 원고분들이 그 가짜 백수 제품을 샀던 그 회사들 있죠. 유통업체. 유통업체, 예. 판매 회사들이 되겠죠. 네. 그 판매 회사 그 군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군은 제조업체. 내추럴 가짜 엔도테. 백수 제품을 만드는 업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중소기업 유통센터라는 그 공공기관과 유사한 예. 그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피고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는 그러면은 판매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제조업체의 그 물건을요. 예. 일종의 위탁 판매 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요. 그 그렇군요. 홈쇼핑 업체의 예. 제조업체의 상품을 연결해준 업체입니다. 네. 네. 거간을 해준 거군요. 예. 그러니까 판매사와 제조사 넓게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어요? 배상 금액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불받은 금액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네. 환불받지 못하고 섭취해버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 예. 이게 이제 그 각 개인마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10몇만 원부터 몇 년 동안 뭐 한 몇백만 원씩 드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그 금액 더하기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가 예. 이제 그 배상 금액으로 이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얼마 규모의 소송이 되나요? 지금 그 501명 원고가요. 지금 4억 8,300만 원 정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5억 원대 소송이 되는군요. 네. 근데 구매자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501명만 손해배상 소송에 1차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고요. 네. 이 소송을 보고 또 연이어서 소송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지 않아도 그 소송이 들어가니까요. 네. 이제 추가로, 나도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일단 2차 소송 하실 분들은 사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까지만 진행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3차 자체 이렇게 할 생각은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승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좀 아무래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이은 후속 소송들이 많이 제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여쭤보긴 한 것 같은데 이 네. 건강식품 관련한 피해 이게 네네. 참 소송을 걸기도 애매하고 위자료 받기도 애매해가지고 소송도 안 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소송이 있었던 그런 판례가 혹시 있나요? 제가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예. 건강식품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좀 찾아보지 못했고요. 네. 정수기 파동 같은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세균 때문에 많이 감염돼서 그 당시 좀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건강식품은 아니지만은, 일반 정수기 같은 거를, 가습기죠? 참 죄송합니다. 가습기를 샀다가,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분들의 경우에도 인과관계, 예. 가습기에 살고 있는 그 세균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해외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게? 해외 경우는 그것 역시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네. 그거를 제가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은 네.
상세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이 소송을 대리해서 이제 소장도 제기하시고 하셨으니까 예.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패소 가능성보다는 사실 승소 가능성을 높게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 법리적으로도 그렇지만요. 도의적으로 봐서도 좀 이 경우에는 그 피해 배상을 완전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소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받겠다라고 하신 거는 2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받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네네. 저희가 지금 한 6월 말 정도로 공지를 했는데요. 네. 한 7월 한 초 정도까지 일단 원하시는 분들을 해서 예. 그 2차 소송을 제기해드릴 생각이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믿을만하고 이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라는 그런 변호사님들이나 법무법인에 신청을 하셔서 네. 소송해달라고 하시면은 예. 아마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잘 소송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체로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면요. 네. 일단 사건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각 예. 개인마다 이제 전부 하나의 사건이 되니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소송 비용이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단체 소송에서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법원도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예. 본인도 적은 비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변호사도 하나의 사건으로 가져가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저희 생생경제를 통해서도 계속 그 진행 상황과 네. 앞으로 어떻게 되고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주치 그리고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2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환경과학 교수 오충현입니다. 답답한 도시생활의 스트레스 줄이는 법 아세요? 도심 속 숲을 15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15%나 줄어들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상담 바로 들어갈까요? 네. 2643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용인에 있는 토지를 정리하면서일까요? 네, 정지라고 정지 작업인가요? 네. 예. 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토지 1필지를 같이 정지해서 합필했습니다. 이게 필지를 합쳤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 땅은 약 150평방미터 기준 시가가 2억 원이고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는 약 200평방미터로 기준 시가가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합필 후에 정산금 없이 서로 각각 2분의 1씩 지분 등기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소유자가 다른 붙어있는 땅 두 개를 하나로 합쳤어요. 그죠? 예. 그걸 이제 합필을 하고 나서 기존의 땅 주인들이 각각 뭐 따지지 말고 이걸 반씩 나눠 갖자라고 네.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 내 땅 반을 주고 상대방 땅 반을 가져온 게 되는 거죠. 교환. 그러니까 네. A라는 땅과 B라는 땅을 하나로 뭉쳐서 기존에 얼마를 갖고 있던 간에 각각 2분의 1씩 하자라고 한다면 네. 원래 상태로 보자면 내 땅 2분의 1 지분을 주고 상대방의 2분의 1 지분을 가져온 게 되는데 예. 이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거래. 서로 바꾸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따지고 본다면 양도소득세라는 건 꼭 대가를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줘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 2분의 1, 150평방미터에 반을 주니까 예. 그 가액이 한 1억 정도가 될 거고, 그죠? 준 거는. 네. 받은 거는 상대방 토지가 약 200평방미터의 2분의 1, 100평방미터의 반. 한 1억 2천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선 1억 원짜리 주고 1억 2천만 원 받았으니까 2천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정산을 하죠. 내 거는 1억밖에 안 되고 너 땅은 1억 2천이니까 우리가 2분의 1씩 하더라도 차액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줄게 네. 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지금 정산하지 않고 그냥 지분만 나눠 갖기로 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대가가 수반된 교환거래는 양도지만 대가가 따르지 않으면 무상이득을 취득한 걸로 봐서 증여로 봅니다. 증여. 네. 예.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내 땅 1억 원짜리를 주고 1억 2천만 원의 경제적 가치 있는 땅을 획득을 했으니까 네. 2천만 원만큼 이익을 증여세. 얻은 거고 예.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대략 뭐 한 180만 원 정도 될 텐데 네. 그 정도의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될 걸로 봅니다. 이 그렇군요. 부분은 예. 자세한 서류를 가지시고 세무대리인한테 가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4652님인데요. 이번에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텔 세 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는 확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2년간 매월 이게 얼마인가요? 1억 5천인가요? 150만 원이네요. 아, 숫자로 0만 많이 써가지고 1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계약 내용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 권한은 분양회사에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B가 여기 분양회사. 분양회사. 거죠. 예. 이럴 경우에 제가 분양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정액의 소득은 어떤 성격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요거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가 용인 토지 하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과세 대상이니까 두 건 다 양도 행위는 발생을 했는데 차액에 대해서 어떤 분은 1억짜리를 주고 1억 2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양도 차액을 1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증여를 원인으로 솔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B라는 분은 1억 2천짜리 토지를 주고 1억 원밖에 받지 않은 거죠. 경제적 이익을. 네. 그러면 양도 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양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원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네. 지금 오피스텔 구입하신 분요. 세 채를 분양을 네, 받았죠. 요즘 이런 예. 거 굉장히 많죠.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분양하고 수익을 일정 수익 몇 프로 보장하겠다라든지 뭐 호텔 운영 같은 것도 몇 프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분양 상가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은 해주되 분양회사가 임대 권한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네. 그 대신에 얼마씩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맺는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 분양을 받으신 이 분이 직접 임대료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회사에서 보장해 준 150만 원의 수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임대행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다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관리 주체 운영을 누구한테 맡겼든 거기에서 기속되는 소득은 내가 구매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라는 거죠.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이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하고 다 합산을 하셔서 매년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런 게 많을 것 같네요. 워낙 이게 부동산 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굉장히 많고요. 특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땅값 자체가 굉장히 올라서 사업비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양 가격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양받아서 제대로 된 수익률을 이렇게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양회사에서는 얼마만큼은 수익 보장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세금 얘기하다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사후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 수익률 문제라든지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632님인데요. 부친이 지난 1월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내용은 부인과 장남을 수중자로 해서 부동산은 부인과 장남이 소유하고 딸 2명에게는 장남이 일정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사시던 주택과 고향에 임야고 금융자산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은 어머니, 임야는 장남인 제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고 동생인 딸들에게는 현금으로 1억 원씩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동생에게 지급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유증이라 그러면 형식이 이제 내가 죽으면 뭐 증여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이 오해가 좀 많으신데 어찌됐든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장남은 본인이 받은 임야에서 현금 1억씩 2억 원을 지급했으니까 임야 가격에서 2억을 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일 거고요. 따님들은 각각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만 하시면 증여세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만 하시면 된다라는 결론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전이었죠. 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SK하고 SK CNC 간의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SK하고 SK CNC하고의 합병을 왜 반대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SK가 지난 4월 20일 날 그 계열사인 SK 이게 지주회사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SK CNC 우리 SI 업체인데요. 여기를 이제 둘 간에 1대 0.74비율로 합병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SK CNC 한 주에 대해 그러니까 SK 주죠. SK 주 주식 한 주에 대해서
SK CNC 주식 0.74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CNC가 더 고평가됐죠. 그렇죠. 근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인 이 CNC에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 비리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오늘 오전에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회의가 열렸는데 이 불공정 시비가 있는 합병 비율의 문제를 받아들여서 예. 이 합병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 행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SK하고 SK CNC에 갖고 있는 지분은 얼마씩 되나요? 국민연금이 SK 주 지분이 지금 7% 약간 넘고요. 네. CNC 지분은 6%를 약간 넘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주주입니다, 지금. 주요 주주. 이 전문위원회라는 게 원래 이제 국민연금에서 국민의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걸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연금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전문위원회에서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열렸고 일단 그렇죠. 이 둘 간의 합병 비율은 오너인 최태원 일가에게 좀 유리하게 책정이 됐다. 불공정한 것이다. 예, 이렇게 된 판단을 거죠.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SK하고 SK CNC 합병은 어려워지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그 SK그룹이 두 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SK주, 우리는 보통 이제 경제 쪽에서 SK홀딩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주회사죠. 거기에 이제 한 32%나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예. 네, 그리고 CNC는 더 많아요. 43.4%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이제 어떤 명분상에서는 좀 상처를 입지만 예. 실제로 주총에서 이제 의결권 이제 어떤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합병 결정하는 데서는 이렇게 무산되거나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이 다 넘어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해서 네.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죠. 예. 그 합병이 이제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가 주총 참석률을 한 60% 정도로 보면 예. 찬성표를 얻으려면 한 47% 정도의 전체 이제 제적이요. 47% 정도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CNC 예를 들었지만 거기는 이미 자체적으로 43.4%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다 합쳤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총수 일가 그리고 다른 계열사 다 합친 그 내부 지분율이 그렇게 30-40%씩 많다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이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SK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그 삼성에 대한 건이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그게 더 큰 관심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LEC 제기를 한 상태니까요. 예. 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5월 26일 날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 1대 0.35로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서 그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 이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얘기를 법원 심리를 지금 거친 상태잖아요. 예?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소명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죠. 제가 이제 현장에도 갔었는데 그래서 그거 갖고 막 공방전이 뜨거웠죠. 그래서 지금 SK하고 삼성권이 그 사안이 닮은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SK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결정이 삼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고는 계시는 거죠, 박 기자님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사안이 유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까 SK는 설령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합병권이 주총에서 통과되는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삼성은 경우가 좀 달라요. 삼성은 예를 들면 삼성물산의 경우는 삼성의 지분이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난번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백기사인 KCC의 지분을 합쳐도 채 2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인 지분이 지금 벌써 34%나 되고 네. 국민연금의 지분만 지금 10%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엇이 갖고 있는 지분이 7%가 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10%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찬성이냐 반대냐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이번처럼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뭐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엘리엇 편을 들어주는 거게 되잖아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일단은 그 흐름상으로만 보면 유사사안인 SK 건에 대해서 반대를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상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거죠, 지금. 네. 삼성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금 뭐 일부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그 이런 국제기구인데 이런 그 어떤 의결권 행사에 관련해서 이 장분해주는 ISS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국제적인 기구인데. 여기가 대단히 그 영향력이 센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부분의 펀드들이 그 의견을 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삼성이 이제 만나러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삼성에서 그것을 안 갔다고 부인을 했어요. ISS를 만나러 안 갔다? 안 갔다. 뉴욕에 있습니다, 본부가.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면담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아예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뭐 ISS한테 솔직히 물어본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가 소문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뭐 진위 여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소문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ISS라는 데가 행동주의 헤지펀드들 나올 때마다 많이 등장했던 곳인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이 그쪽에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뭐 국민연금도 돌아서죠. ISS도 그런 의견을 내죠. 잃어버리면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 SK 건과는 달리 SK에 대한 국민연금의 어떤 그 입장이 드러난 것이 삼성에는 지금 약간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엘리엇과의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지분 경쟁? 공방이죠. 공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뭐 속단하기는 힘든데 뭐 크게 보면은 소액 주주의 권익이 훼손됐다는 엘리엇 쪽에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그러나 뭐 합병들 결정하는데 법 규정을 따랐다는 또 삼성은 또 나름의 이제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이 이 ISS 쪽의 설득이 잘 되면 그냥 주총을 진행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아마 주총 전에 7월 17일이죠. 특단의 조처를 내놓는 그런 걸 아마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처라면 주주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선, 어떤 배당 확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ISS가 이런 합병 비율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노력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왔다면 경험칙에 의해서 이번에 삼성권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은 앞으로도 또 진행되는 상황들마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생생경제 4부는 포스코와 함께 하셨고요. 오늘 생생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3798님의 세 분이고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